처음에는 각각의 프로세스들한테 어떻게 프로세서를 할당할 것이냐. 그렇죠? 공부했었죠. 그래서 프로세서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쇼텀 스킬로 디스패처가 준비되어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프로세서 또는 어떤 스레드를 선택할지 결정했는데 이제는 그 전에 각각의 전엔 뭔가 화장실? 오케이. 그 전에 각각의 프로세서한테 여러 개의 어베일러블한 프로세서 중에서 어떤 프로세서를 할당할 것이냐. 할당할 것이냐. 어떻게 할당할 수 있어요? 우리 이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공부했던 건데. 요줄의 맨 자네 우리 스택탑. 어떻게 프로세서를 어떻게 할당하지? 그래서 크게 구조적으로 둘로 나눌 수 있고 미리 할당하는 거, 그때그때 할당하는 거. 그게 뭔가 기억나나?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기억 안 나? 그 다음 차례. 어떻게? 구조적으로 두 가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사인 할 때 미리 하는 거, 나중에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지? 기억나요? 기억나나? 스태틱. 기억이 굉장히. 스태틱 어사인먼트. 한 번 그 프로세스에게 프로세서를 할당하면 미리 할당하고 그때 거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다이나믹은 프로세스 실행 중에 그때그때 프로세서를 바꿔가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나누면? 기억이 잘 안 나. 혹시 기억나는 사람? 내가 구조적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큐를 같은 큐, 커먼 큐를 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세스마다 큐를 정확하게. 예. 그래서 큐를 로드 쉐어링이라고 해서 커먼 레디 큐를 가지고 거기서 각 프로세서가 셀프 스케줄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벨러블 할 때마다 그 큐에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프로세서마다 데디케이트 큐가 있어서 미리 할당할 때 스태틱하게 너는 저 프로세서에 실행돼. 그러면 걔는 거기서만 실행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드 쉐어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매번 스케줄 할 때마다 자기가 커먼 큐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할당될지 모르죠. 그때그때 로드 밸런싱에 의해서 어베일러블한 프로세스 할당되니까 그렇게 해도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하면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미안. 자네가 생각해서 얘기해봐. 생각해서. 그래서 딱 고정되어 있는 거랑 넌 여기서 하게, 넌 여기서만 해. 스태틱하게 하는 거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장단점이 뭐일 것 같아? 그때그때 이제 배정을 새로 해줘야 돼서 배정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오버헤드가 크다. 스태틱을 한 번 하면 되는데 얘는 매번 해야 되니까 약간의 단점은 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럼 장점은 없나? 장점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활용할 수 있지?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로드 밸런싱. 우리가 로드 쉐어링을 한다든지 큐를 하나만 있다든지 혹은 옮겨갈 수 있으면 얘가 실행하다가 이쪽이 비어 있으면 바꿔서 얘를 실행하면 로드 밸런싱이 더 잘 되는데 더 잘 되죠. 하지만 이제 또 왔다 갔다 움직이면 또 단점이 있는데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지? 한쪽에서 계속 하는 거랑 옮겨다니는 단점은? 캐시. TLB도 있고 캐시도 있는데 한쪽에서 계속 실행하면 자기가 사용했던 엔트리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옮겨 다니면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콜드 스타트 미스들이 증가하겠죠. 알겠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 그 다음에 멀티 프로그래밍, 즉 멀티 태스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멀티 태스킹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 저게 하게 되면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좋아지죠. 훨씬 더 좋아지는데 단점은 단점으로 하면 뭐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만약 병렬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멀티태스크를 하게 되면 그 병렬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뒤에 스케줄링에 보면 뭐 dedicated processor assignment 같이 프로세스마다 실행할 프로세서를 하나를 통째로 할당하고 야, 죽든 살든 거기서 놀든 네가 알아서 해. 내버려두면 실제로 한 번에 이렇게 스케줄하면 동시에 병렬로 처리돼서 싱크로나이제이션, 파인 그레인, 미디움 그레인,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때마다 빨리 커뮤니케이션해서 끝낼 수 있는데 멀티태스킹을 그런 상태에서 허락하게 되면 얘가 스위칭돼서 다른 프로세스에 다른 스레드가 실행되면 어떻게 해요? 한참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실행에 그 멀티태스킹을 하면 유틸라이제이션은 좋지만 하나의 싱글 프로그램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멀티태스킹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프로세서 수가 상당히 많아지면 굳이 멀티태스킹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패칭. 프로세스를 CPU에 할당할 때 가장 일반적인 아까 로드 쉐어링해서 커먼하게 쉐어링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어벨러블 할 때마다 프로세서가 셀프 스케줄해서 태스크를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하다 보면 그러면 걔네들이 다시 라운드 로빈으로 돌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병렬로 실행할 태스크들이 불규칙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스케줄링이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름을 재미있게 줬다. 우리 뭐 간단하게 줬으면 그룹 스케줄링이라고 했을 텐데 그룹 말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갱 스케줄링. 귀에 확 들어오잖아. 단체로 걔는 장점이 뭐야? 한 번 스케줄할 때 여러 개의 스레드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 동시에 실행하니까 스케줄 오버헤드가 좀 더 줄어들면서도 걔네들이 동시에 실행돼서 그 둘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딜레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Dedicated Processor Assignment. 근데 CPU 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는 잠마다 네 스레드 수만큼 프로세서를 데디케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스레드마다 하나의 프로세서 통째로 받으니까 걔가 아이들 하고 있어도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이들 하고 뭐가 일이 끝나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니까 실제로 스피드업 하는 경우에는 Dedicated Processor Assignment가 제일 좋겠죠.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리뷰를 좀 했고 오늘은 지난번 MP 스케줄링의 마지막 다이나믹 스케줄링.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게 뭐죠? 스레드를 늘리면 CPU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계속 성능이 되게 올라가. 이렇게 패러렐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프로세서의 수보다 스레드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오버헤드가 커져서 감소하죠?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이게 자기가 실행할 환경의 코어 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레드를 조정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최대 스피드업, 최소 오버헤드를 하려면은 스레드 수랑 프로세서 수를 딱 맞춰야 돼. 그렇잖아.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괜히 커뮤니케이션만 많아지고 오버헤드 때문에 성능이 감소하니까. 근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몇 개짜리 코어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실행될지 모르잖아. 아이디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 다이나믹 스케줄링. 그때 상황에 맞춰서 스레드 수를 조절하는 거야. 딱 맞게.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랭귀지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스레드 수를 동적으로 다이나믹, 우리가 멀티 스레딩 배웠을 때 스레드 수를 생성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유저 레벨에서. 그렇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조절하는 경우 OS랑 어플리케이션이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유저 레벨, 커널 레벨 멀티 스레딩을 다 쓰는 거 비슷하죠. 그렇죠? 유저 레벨에서 스레드 크리에이션도 하고 커널 레벨에서 매핑해주고 어느 정도 로드가 있는지 그거를 OS가 다 알려준다면 스케줄링 디시전을 둘이 병합적으로 할 수 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 프로시저를 보면 휴리스틱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OS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 프로세스, 즉 잡마다 태스크마다 그 프로세서를 할당해줘. 만약에 잡이 하나 있으면 필요한 만큼 다 할당하는 거야. 데디케이트 프로세서 어사이먼트처럼 스레드마다 하나씩. 그렇죠? 근데 그러다 잡이 너무 많아지면 스레드를 그렇게 많이 할당하면 좀 컨텐션도 생기고 하나에 못 실행하니까
그래서 OS는 일단 잡별로 프로세서를 파티션해줘. 넌 몇 개 써? 넌 몇 개 써? 몇 개 써? 그 다음에 각각의 잡은 자기 파티션 안에 있는 프로세서들한테 자기가 실제로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를, 태스크들을 매핑해 주는 거야. 아, 내가 파티션이 지금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해주다가 파티션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도 줄어들고, 파티션의 프로세서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 동적으로 더 늘려주고, 그러면 그때그때 다이나믹 로드에 따라서 적절한 스레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맥시멈 스피드업을 구할 수 있다. 아이디어란 경우죠. 아이디어란 경우. 그럼 어떤 스케줄링이 가능하냐 하면 어떤 잡이, 프로세스가 나는 스레드가 몇 개 있어서 내 이만큼 필요해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OS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아이들 프로세서가 있으면 프로세서가 놀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충분히 이 리퀘스트를 감당할 수 있으면 필요한 수만큼, 요청한 수만큼 얼로케이션 하는 거야. 너 스레드 4개 있어. 나 4개 필요해. 그러면 나 4개 충분히 있어. 너 4개 다 가져. 일단 요청한 수만큼 만족할 수 있으면 그만큼 다 얼로케이션 시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많다 그러면 얼로케이션 이렇게 시킬 수 있죠. 만약에 아이들 프로세서가 없어. 아이들 프로세서가 있고 요청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이들은 프로세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얘가 새로 들어온 잡이야. 그 전에 어사인 받지 않은 새로 들어온 잡이면 어떻게 돼? 최소한 한 잡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니까 기존에 이미 얼로케이트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를 얼로케이트한 잡에서 프로세서 하나를 뺏어서 걔를 얼로케이트. 그러니까 최소 하나는 보장하는 거고, 여유가 되면 여러 개를 주는 건데, 만약에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면 여러 개 있는 게 하나씩 내놓아야 돼.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하나를 뺏어서 걔를 준다. 근데 그렇게 주더라도 이제 하나 이상 가는 것도 없고 1인당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뺏을 게 없죠? 그렇잖아. 하나 이상,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나씩 뺏어가지고 새로운 거 주다가 나중에 다 하나씩밖에 안 가지고 있게 되면 돼요. 뺏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만족 못하면은 remains outstanding. 걔는 서비스 할 수 없어. 지금 다 최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로 누가 반환하거나 그 잡이 자 요청을 취소할 때까지 걔는 outstanding. 서비스 더 이상 뺏을 게 없어. 2개, 3개 있는 애들은 하나씩 뺏어왔는데 뺏어오다 보니까 다들 하나씩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가 누가 이제 잡을 끝내고 자기 파티션에 있는 프로세서를 릴리즈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아직 만족하지 못했던 그 프로세스 잡들의 큐에 스캔해가지고 걔네들에서 뭐 하나하고 하나 이상을 얼로케이션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이너마켓.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많을 땐 원하는 만큼 주다가 이제 원하는 만큼 못 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주다가 그다음에 누가 새로 요청했는데 얘가 새 요청이다. 근데 그 전에 2개 이상 가진 애가 있다. 그럼 하나씩 뺏어주다가 그다음에 하나씩 다 있다. 그러면 맥시멈 하나 주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요청을 못 하는 거고 누가 릴리즈하면 그다음에 요청을 그 나머지 요청을 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얼로케이션 한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간단한 휴리스틱인데 이것만 읽어보면 여러분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OS는 잡들을 에게 프로세서를 필요한 만큼 할당, 파티션을 해주고 그 안에서 스레드들은 자기 파티션에 있는 프로세서의 수를 고려해서 스레드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를 다이나믹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퍼포먼스 성능적으로 성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복잡해서 별로 잘 사용한 방법은 아니고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아마 논문으로 제한된 방법인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늘리지 않겠죠? 그리고 플러스 잡이 또 있으면 또 반으로 줄이고 뭐 이런 짓을 할 거라고. 다이나믹 스케줄링을 쓰면 뭐 이론적으로 성능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제 MP랑 리얼타임 그 스케줄링은 이렇게 약간 리서치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딱 떨어지진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슈는 이제 리얼타임 시스템. 리얼타임 시스템. 우리 저 뒤에 그 외국인 학생들 로빈이라고 그랬나? Can
Give me an example of a real-time system. What is real-time system? Can you give example? In our life. What? Can you show me an example? Huh? Robot. Robot is there. Okay. How about any example? Real-time system. Computer system.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CPU가 있으면 컴퓨터 시스템이고 다른 말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걔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광이. 그래서 우리가 그게 컴퓨테이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면 우리가 쓰는 PC나 서버 같이 이게 General Purpose Computing이고 뭐 자동차 같이 주 목적은 운전이고 드라이빙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컴퓨터랑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죠. 그런 게 인베디드 시스템이고 그 중에 일부는 뭐예요? 리얼타임 시스템이에요. example. 뭐가 있어? 어? 트래픽 라이트. 여기 한번 봤나 지금 벌써? 빠르네 이 친구들. 트래픽 라이트. 트래픽 라이트도 요즘엔 뭐 자동 제어하느라 그 안에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열지 뭐 할지 뭘 결정할 텐데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니까 걔도 뭐가 있을 거라고 우리 할 때. Another example. 그냥 편하게 있는 거 얘기해도 돼.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해도. 뭐예요? 자동차인데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게 리얼타임 시스템인가? 응? 응? 신호등은 자동차는 아니죠.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는 아마 리얼타임 시스템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거야. 엔틸락 브레이크, 리얼타임이겠죠? 우리가 브레이크 밟으면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따다다다닥 브레이크를 나눠서 끊어서 트게 하잖아. 근데 제동거리가 있으니까 어느 이상 얘가 밟아줘야 되잖아. 그거 어느 이상 못하면 사고니까. 엔틸락 브레이크 또 뭐 있어요? 자율주행에서 이기잼플 들면 어떤 거? 요즘에 자동차 선전 여러분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많이 관심 있잖아, 그렇죠? 남자들이 갖고 싶은 거는 나는 내가 무슨 비즈니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실내치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뭐 그거 한다고 내 인생이 별로 바뀔 것 같잖아. 여러분은 많이 바뀔 거야. 여러분이나 여러분도 한 10살, 30대, 40대 초반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뭐 스타트업을 해야 막 인생이 흥분되나 그러나 저러나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까? 우리 남자들이 나 같은 경우 권하는 건 나는 막걸리만 있으면 되고 차만 좀 이쁜 거예요. 욕심이지 뭐 요즘 소나타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 그렇죠? 나 테루나 소나타 이쁘던데 난 옛날같이 이렇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만드는 그런 차보다 느낌 있게 만드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일본 차 보면 참, 야, 얘들 어떻게 디자인 저렇지? 느낌 없이. 실내도 보면, 아, 이거 무슨 80년대 차도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것 같아. 나 그래서 요즘에 현대자동차 그 디자인이랑 이거 보면, 몰라, 자동차 엔진 기술은 아직 일본을 못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디자인이나 실내 보면 한국이 앞서가는구나. 우리가 IT는 벌써 한 10년 전에 없어졌잖아. 그렇죠? 기계 산업이 이제 일본을 추월할 것 같아. 도요타 사고 싶나? 뭐 이렇게 이쁘지 않나? 나는 꼭 이렇게 이 모양 그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약간 그 일본 옛날 사무라이 향수가 있는 사무라이 투구 같이 생겼잖아. 그렇잖아. 그게 이쁜가 그게? 근데 그렇잖아. 한국 디자인이 이뻐요. 아직도 독일 차 따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뭐가 있나 또 자율주행에서 뭐 이게 좀 센서. 자율주행하면 센서밖에 생각 안 나. 뭐 거리 제어도 있고 앞에 그 다음에 뭐 보행자 체크하는 것도 있고 뭐 요즘에 라인 어시스트라거나 레인 이렇게 딱 유지하는 것도 있고 많잖아. 그런 게 다 리얼타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자동차 말고 또 뭐가 있나 대표적인 거? 스카이프. 스카이프. 스카이프도 뭐 CG가 통신이니까. 그거 말고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또 리얼타임 시스템. 자동차 하면 비행기 아니야. 누가 비행기 했지? 그치? 자동차 하면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도 실시간 아니야. 그거 잘못 그거 거의 자율주행하잖아. 비행기는. 그렇죠? 기장에 항상 텐들 두고 붙잡고 있는 거 아니잖아. 필요할 때만 하지. 요즘엔 자전거도 아마 좋은 거는 자율주행 할걸?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뭐 이런 많이 제어도 있고 요즘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보드랑 뭐 이렇게 아파트에도 이거 타고 다니더라고 요즘에 경비 아저씨들이. 이거 뭐지? 세그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지금 실내치기 할 때 맵 만들 때 우리 지금 학생들이 걸어가면서 기존에 다 이렇게 하거든 전파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드론 가지고 다 드론 날려서 수집하는 것도
테스트하고 있고 세그웨이 가지고 쭉 가면서 하면 빠를 거 아니야. 걸어다니는 것보다. 그거 하고 있고 그 뭐 별의별 거 다 생각해. 이게 너무 매뉴얼하고 오래 걸리니까 이 화살을 쏴서 화살에 자기장 센서를 달아가지고 쏘면 사람한테 좀 위험하지 않은 화살을 그러면 착착착 몇 번 씹은 화살 쏘면 수집이 쫙 되잖아. 아니면 우리 학생이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포대기를 한번 쫙 펼쳐가지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스캔을 쫙 하면 뭔가 쫙 광학 스캐너 같은 게 필요하거든. 한 바퀴 라이더 같이 빙 돌면서 자기장 맵이 쫙 나오게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게 해야 완전 자동화가 되거든. 지금은 실내 측이나 IoT 하면 이 SI 노가다가 좀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려고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주고 아니면 우리 연구실에서 같이 해. 그런 걸 혁신하려고 그래요. 지금 실내 측에는 아직 연구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많이 앞서갔고 갭이 상당히 있고 나머지 쪽도 혁신할 게 굉장히 많아. 그거 다 혁신하면 다른 회사들이나 다른 연구실들이 못 쫓아가. 아직도 갭이 상당히 있어. 우리 전에 보여줬죠? 요즘 우리 연구실은 뭐 하니까 또 내 자랑으로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휴대폰을 들고 모션 센서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내가 방향 턴하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얘만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로 보고 가잖아. 그렇지? 이걸 디텍션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내가 모션 센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위치를 알아야 돼. 사이드 스텝. 그렇잖아. 위치 알아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거. 약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있어서 그런 가능한 게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게 휴대폰은 삼성, 애플 어떤 걸 써도 다 나와요. 성능이. 기종마다 센서가 달라서 값이 차이가 나. 근데 그거를 학습시킬 때 다 바꿔줘야 돼. 우리 학습 방법도 이제 개발을 했고 자기장 값도 3100달러 이렇게 움직이는 값이 막 바뀌어. 자기 측정한 값이랑 다 달라져. 같은 위치에서도. 그것도 다 3D 캘리브레이션 다 돼서 어떻게 움직여도 자기장 값을 매칭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개발했는데 이제 나머지 세세한 것들 그리고 RNN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는 잘 될 때만 보여준 거야. 근데 처음에 한 30걸음, 40걸음은 얘가 헤매기 시작해. 찾아, 위치를. 그다음 40걸음, 30걸음 가면 찾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RNN은 시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퀀스가 유니크해질 때까지는 못 찾아. 근데 우리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인스턴트 로컬라이즈. 현재 딱 어느 기점은 바로 알아야 돼.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맥시멈 5발짝이네. 가능할 것 같아.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면 와. 우리 환영하니까 다 좋아요. 우리 지금 이 누구지? 미안. 공항이랑 저 공장도 오늘 아까 내가 오기 전에 공장에 센서하는 업체 우리 회사는 없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장님이 뭐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병원에도 들어가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근데 그 환경마다 새로운 이슈들이 닥칠 거고 아직은 사람 중심이거든. 위치 추가인데 물류, 자동차, 지하 주차장 뭐 그분 얘기가 수원에 뭐 지금 독일차 한 2,000대가 되는 공통 이 주차장 같은 데 있는데 업주가 다 다르고 그 각 업주마다 몇백 개나 몇십 개씩 가지고 있대. 그 자기가 어디에 위치 있고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전파로 하게 되면 전파 비콘이나 AP 달아가지고 배관 공사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설치 안 하면 맨날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기술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개발이 덜 돼 있어. 이 오브젝트 하려면 이제 그 뭐가 있느냐? 지금은 여러분 하면 잘 나와. 근데 깐나내기 내가 요즘에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깐나내기가 있거든. 그래서 17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아장아장했잖아. 그러면 잘 안 돼. 응? 그다음에 강아지가 네 발로 걷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다 돼야 되거든. 아주 연구할 게 많아요. 그다음에 그 전체로 서브되면 전에 얘기했듯이 클라우드나 뭐 데이터 센터 RNN 모델, LSTM 모델을 학습시켜 놓으면 얘가 100명까지 서포트. 저 친구가 저거 하고 있는데 100명 말고 공항 같은 데 우리가 인천공항 이제 좀 제한 쓸 텐데 거기 수천 명이 동시에 사용하면 100명까지 안 되잖아. 모델의 캐패시티를 늘릴 건지 이 모델의 인스턴스를 늘릴 건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연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리얼타임으로 갔다가 리얼타임의 예제도 많아요. 그래서 리얼타임 시스템 뭐예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리얼타임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이다. 예스냐 노예요? 예스냐 노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리얼타임 시스템은 다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리얼타임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리얼타임 시스템, 아마 거의 99% 이상은 다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그런 데가 환경이 리얼타임 그런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얼타임 뭐 랩의 실험 장비, 뭐 반도체 장비, 무슨 뭐 실험 장비 이런 것들 다 보면 그 안에 컴퓨터들이 있고 걔 실시간으로 뭘 제어하고 조작하니까 리얼타임이고, 요즘에 4차 산업혁명 하는 게 이게 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거든. 우리가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에 대해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다 이거예요. 공장. 우리 실내치기에도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이거고, 공장이 또 사이드로 빠져서 SK 그때 그 했을 때 SK 최초 회장인가 그분이랑은 말할 기회가 없었고 그 옆에 이제 영업부장이 나한테 와서 우리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 영상을 틀고 있으니까 자기네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안전 때문에 그 공장 내 작업자 위치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공장이 규모가 크니까 예산이 최소 200~300억 들어간. 왜냐하면 비콘 깔아야 되고 AP 깔아야 되고 배관공사 배전 해야 되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 연구실 기술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공장에 견학도 가봤더니 공장은 더 잘 돼. 이렇게 학교 건물 같이 쫙 로비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장 값의 변화가 별로 없어. 자기장 평면에서 보면 플레인이야. 평원이야. 그런데 추적이 좀 어려운데 공장은 쇠붙이가 여기저기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자기장값 변화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더 잘 될 것 같아. 무슨 얘기하다가 또 빠졌지만 하여튼 이거 공장에서 요즘에 공장에서 이슈는 앞으로 2차 산업은 4차 산업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인더스트리 4.0 표준으로 스마트 공장화하지 않으면 효율이나 이런 게 다 떨어져서 도태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로 변해가고 있고, 로봇, 비행기, 뭐 트래픽, 통신, 그다음에 센서 네트워크니 IoT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시작이 다 군사용이에요. GPS도 군사용으로 해서 민간용으로 나온 거고, 센서 노드니 센서 네트워크의 시작이 군사용.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돼? 전쟁터에서는 통신 수단이 없어. 왜?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거든. AP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우터도 없고. 근데 통신을 해야 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솔저로 갔단 말이야. 근데 북한이 생황 공격을 해. 무색무취. 모르잖아. 센서가 감지해서 미리 알려줘서 나나 탱크 다 알려줘야 돼. 그러면 피해야 되잖아, 그 지역을. 그러려면 어떻게 통신할 것이냐, 센서들을 뿌린 상태에서. 네트워크도 자체적으로.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연구에서. 거기가 IoT 시작이야. IoT 시작. 그래서 이런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기존까지는 시스템의 코렉티니스 뭐야? 우리가 컴퓨터라는 건 뭐예요? 예, 컴퓨터랑 뉴럴 네트워크랑은 좀 달라. 컴퓨터는 뭐죠? 컴퓨터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랬지?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That's all. 쉽게 얘기하면 다 NAND 게이트야. CPU 다 NAND 게이트야. 그 안에 있는 메모리 소자 다 NAND 게이트. 끝이야. 그냥 NAND 게이트 컬렉션 혹은 NOR 게이트 컬렉션이야. 걔는 바이너리 로직이야. 인풋이 뭐가 들어오면 아웃풋이 정확하게 스테이트도 정해져 있어. 클럭이 있으면 클럭에 따라서 인풋이 뭐면 아웃풋이 딱 디파인 돼 있어. 하나라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디지털이야. 그래서 값이 맞거나 아니면 아예 틀리거나 0.00001 틀리면 틀린 거야. 그렇잖아. 그게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폰 노이만 머신의 특징이에요. 요즘에 뉴럴 네트워크는 뭐야? 그렇지 않아. 물론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모델링해서 알고리즘을 돌리지만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뇌의 특징이나 그 특징은 뭐야? 우리가 여러분이 주로 하는 게 그 플로팅 포인트로 처리하는 거를 인티저나 아니면 8비트로 줄여도 결과는 정확성에만 약간 떨어지지 거의 성능은 비슷해. 99%가 나오나 98%가 나오나 약간의 성능 차이만 있지 대개 다 인식률은 같단 말이야. 약간 뉴럴 네트워크는 디지털 컴퓨터랑은 기본 그 아키텍처, 알고리즘, 필라소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누가 IoT나 뭐 빅데이터처럼 클라우드처럼 잠깐
했다가 지는 산업이냐? 절대 안 죽어. 왜냐?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 여러분이 뉴럴 네트워크나 AI를 공부해보면 기존의 기계학습이랑 또 달라.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 쪽이고 사람의 뇌를 못 알리겠지만 얘는 99%, 98% 맞춰도 돼. 약간의 그 퀄리티 차이만 있지 얘는 0 아니면 그런 바이너리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네트워크망 모델은.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뉴런 형태 퍼셉트론으로 구현해 줄 수도 있고 저기 이 전자 우리 전기전자에서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소자가 달라. 그 기억 안 나나? 이렇게 저항이 있고 그 레지스턴스로 뉴럴 넷을 다른 형태로 구현하잖아. 아 뉴로모픽. 뉴로모픽 들어봤나? 걔들은 소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근데 결국은 퍼셉트론, 디지털, 이 컴퓨터 사이언스 베이직의 퍼셉트론이 훨씬 더 퍼퓰러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가 사이로 빠졌지만 딥 러닝, 뉴럴 네트워크는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다. 폰 노이만 컴퓨팅이 있었으면 알란 튜링, 이 딥 러닝은 완전히 다른 컴퓨팅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타겟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걔는 뭐야? 리그레션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기존의 컴퓨팅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문제를 푸는 거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패러렐리즘,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하드웨어도 지금은 폰 노이만 머신에서 뭐 GPU도 폰 노이만이거든.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앞으로 뉴럴 네트워크 악셀러레이터가 나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컴퓨테이션이 들어가야만 걔한테 최적화될 수 있어. 그래서 하드웨어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네트워크. 그래서 기존의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결과는 입력이 주어지면 스테이트 머신이니까 출력이 정확해야 돼요. 디지털 시스템, 컨비네이셔널 서킷 혹은 시퀀셜 서킷이잖아. 근데 리얼타임 시스템은 뭐냐? 특징이 아무리 결과가 맞는 정답을 하더라도 그게 원하는 데드라인에 출력이 안 되면 nothing이야. 그럼 어떻게 돼? 로봇이 넘어지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아니면 증권 계좌에서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늦게 되면 뭐 수십억, 수백억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지. 잠깐 차이로. 그렇죠? 그게 다 리얼타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외부적인 이벤트는 리얼타임에 있고 외부랑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반응도 리얼타임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데미지가 있는 게 리얼타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용어인데 리얼타임 그 태스크들,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나느냐 크게 하드 리얼타임, 소프트 리얼타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드 리얼타임은 뭐냐? 데드라인을 반드시 만족해야 돼.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unacceptable damage or 시스템에 fatal error가 생겨.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부서지거나 사람이 인명 피해를 보거나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아주 얘는 하드 리얼타임 태스크예요. 아까 누가 통신 뭐 얘기했지? 통신이 리얼타임이라고 했지? 누가 얘기했나? 여기서 통신 비상 스카이프. 스카이프는 오케이 이제 다시 여러분이랑 인터랙션. 나 혼자 하면 졸려 사실. 내용 읽으면 되거든. 스카이프 하드 리얼타임인가 소프트 리얼타임인가? 소프트 리얼타임이야. 우리 TV도 리얼타임 컴퓨터예요. 요즘에 컴퓨터잖아 TV. 부팅하면 삼성 거는 금방 나와. 뭘 빨리 했는데 네, 우리 집에 삼성 거랑 중국제랑 다 있거든. 4K. 중국제가 백라이트가 나가지고 삼성 거로 바꿨더니 삼성 거는 금방 켜더라고. 중국 때는 더 오래 걸려. 거기도 패널은 국산인데 하여튼 그래. 그런 TV는 뭐예요? 이미지가 위성방송 날라오면 가끔 여러분 깨지잖아. 깨져도 억셉터블 해. 그래도 금방 적응해. 그 다음에 다시 보이고. 상관없잖아. 소프트 리얼타임 뭐야? 디자이러블한 데드라인이 있어. 어떤 프레임을 몇 초 안에 보내줘야 돼. 그렇죠? 하지만 강제적이진 않아. 하지만 퀄리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디자이러블한 데드라인을 만족해야만 우리가 부드럽게 영상이 보이겠죠? 아니면 막 끊어지듯이 보이거나 뭐 중간에 프레임이 손실되거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 게 이제 소프트 리얼타임. 소프트 리얼타임.
이 밖에 또 소프트 리얼타임이 있나? 비디오나 뭐 통신? 말도 그렇잖아. 바로바로 들리는 게 있고 좀 늦게 나오는 게 있고. 소프트 리얼타임인데 이 밖에 또 뭐가 있나? 소프트 리얼타임에 해당하는 게. 나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한테 내가 인정하는 거한테 보너스 5점. 우린 보너스 위주로. 뭐가? 게임. 게임도 그렇긴 한데 비디오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가서 후보 또 다른 거. 어? GPS는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싱 딜레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뭐 그게 늦게 일어나거나 이런 적을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위성이 뭐 안개나 무슨 날씨가 안 좋아서 위성이 잘 안 잡히거나 이럴 땐 있어도 그런 경우 게임 말고 또 없나? 소프트 리얼타임 많지 않은 것 같아. 또 다른 이그젬플 또 자네 그 다음 자네 뭐? 아까 게임 중에서도 어. 실시간으로 3D 그래픽 받아오는 게임들 같은 거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이너블한 데드라인이 주어지잖아요. 키를 어떤 걸 눌렀을 때 그치 액션. 액추에이션 하는 것도 있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있고 아까랑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자네 내비게이션 트래픽 해가지고 진로 알아듣는 거 맞네. 야 역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보너스가 부여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인터랙션 하지 내가 물어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면 안 돼. 적당히 자본주의여야지 사회가 발전해. 또 지금까지는 내비게이션이랑 게임 뭐가 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다시 또 블루투스 이어폰 조금 약하다고 통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음성 그러니까 인터넷과 아까 통신이랑 마찬가지고 또 은행 시스템 은행 했는데 트랜잭션이 바로 안 되고 그것도 리얼타임이긴 하지. 뭘 온라인 했는데 한 10초 후에 트랜잭션 컴플릿 하면 너무 느린데 빨리 하면 좋겠지. 근데 얼마나 빨리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두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날씨 개더링 하는 거 그것도 뭐 프로세싱 딜레이가 있는데 지금 게임과 아까 또 뭐였지? 내비게이션을 넘기기 어렵고 그것도 영상이잖아. 그 다음에 또 리모컨 맞네. 리모컨도 요즘에 이런 거는 뭐 들어있을려나?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거? 이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느낌에 그렇지? 그래서 아까 게임 누가 얘기했죠? 게임 내비게이션 누가 얘기했지? 5점. 오케이 빼야지 그럼 둘 다. 괜찮아. 그래서 모든 사람의 발명에 기초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 그런 엑서사이즈. 여러분이 지금은 책 보고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만 대학원만 들어오면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생각도 여러분 데이터 구조의 알고리즘 배웠죠? 브레드 퍼스트 서치 알지? 그치? 트리 트래버설 할 때 브레드 퍼스트, 뎁스 퍼스트 알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브레드 퍼스트 하면은 걔는 절대 논문 못 써. 수박 컷할 게만 뎁스 퍼스트로 들어가요. 이게 뭐지? 뭐 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발표를 시켰어. 뭐 하지?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모르네? 이게 더 들어가야지?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깊이 있게 쭉 들어가야 자기만의 뎁스가 만들어져. 리서치는 이런 뎁스가 여기저기서 생겨. 같은 분야에. 그러면 이게 생기면서 전에 이해 안 됐던 게 연결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러분의 엑스퍼티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3학년이고 4학년이니까 그런 뎁스 퍼스트로 그게 거기서부터 발명도 나오고 새로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 연습을 많이 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드 리얼타임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거 소프트 리얼타임은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뭐 약간의 퀄리티 디그레이션 발생하는 거고 또 리얼타임 태스크 중에 비주기적인 태스크 이게 느닷없이 언제 갑자기 어느 일정 시간에 무조건 얘 끝났든지 일정 시간에 시작해야 돼. 딱 주어진 거야. 주기적인 거는 뭐 어떤 걸 봤더니 얘는 뭐예요? 어떤 주기적으로 시작해서 주기 안에 끝나야 돼. 주기적인 거. 이게 더 예측 가능하죠. 주기적인 거는. 몇 번 주기가 있으면은 예측 가능한데 이 주기적인 거의 대표적인 게 뭔가? 사실 영상이나 이런 거, 비디오나 TV 같은 것도 주기적인 거 아니야? 프레임이 계속해서 오니까. 그렇죠? 주기적인 거. 비주기적인 거는 언제 끝내야 되고 언제 하니까 얘는 이거 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리얼타임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면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리퀘어먼트를 만족해야 된다. 이게 뭐냐? 디터미니즘. 말이 어렵죠.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서 붙이는 의미. 리스폰시브니스. 뭔가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것 같아요. 리스폰시브니스. 디터미니즘 뭔가 결단력 있어야 된다는 것 같고. 그렇죠? 리스폰시브니스는 뭔가 응답력이 있고 유저 컨트롤 뭔가 사용자한테 뭔가 좀 제어할 수 있게 사용자한테 뭔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고 릴라이블은 뭔가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고 페일 소프트는 뭔가 의미로 보면 페일은 하는데 뭔가 소프트하게 페일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각각의 뭔가 이런 거를 살펴봅시다. Determinism, an operating system is deterministic if it performs at fixed predetermined time or within predetermined time interval. 어떤 미리 결정된 시간 안에, 고정된 시간 안에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만 얘가 deterministic하다. 뭐가 이벤트가 발생했어. 근데 뭘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뭐가 미리 정해진 우리 엔티락 브레이크 밟으면 뭐예요? 뭐 예를 들어 10ms 안에 브레이크가 동작하기 시작해야 되잖아. 뭐 그런 그 하드 그 데드라인이 주어지겠죠? 언제 시작해야 된다. 그게 디터미죠. 근데 만약에 시스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다면은 이게 개런티 할 수 있나? 어느 일정 기간 안에 반응해야 된다. 개런티 하기 쉬워요? 어렵죠. 엔티락 브레이크 만드는데 여러분이 이 엔티락 브레이크 간단한 거니까 그 안에 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도 올리고 모드 올리고 막 뒤섞여서 돌다 보면 얘가 딱 떴을 때 우선순위만 가지고 얘가 일정 기간 안에 반응하게 하려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각각이 다 독립적이니까 CPU가 수백 개씩 들어가는 거야.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각각 독립적인 자기 데디케이트 펑션을 수행하는 거야. 그래야만 개런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OS가 어떠한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요청을 만족하는 얼마나 빨리 그 미리 정해진 시간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결정하느냐는 다음과 같은 거에 날려져 있다. 인터럽트가 왔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가. 결국은 외부에서 얘는 얘는 이벤트 드리븐 아니야. 위험해 하고 딱 브레이크를 밟아서 신호가 걸리면 반응해야 되니까 결국 걔가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하는 거야. 인터럽트가 걸리면 인터럽트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 또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요청이 또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얘가 캐파시티가 있냐. 이걸 다 처리해도 그 안에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OS가 디터미니스틱하게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메이저는 뭐냐? 여기 이제 가장 키예요. The maximum delay from the arrival of high priority.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가 도착했을 때부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딜레이. 누가 시그널 인터럽트 CPU 칩에 보면 인터럽트 핀이 있다 그랬죠? 누가 핀을 집어 당겼어. 나 급한 일이 있어. 응? NMI, Non-Mask-Up Interrupt. 급한 걸 달렸어. 그러면 빨리 그 반응 안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시작해야 되잖아.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어느 한계 안에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OS에서는 이런 딜레이가 10 to 100 of 밀리세컨드, 몇십에서 몇백 밀리세컨드인데 리얼타임 OS에서는 최소 1mm, 그러니까 최대 1mm, 최소 몇 마이크로세컨드 레벨에 해서 인터럽트 서비스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캐패시티도 크고 요청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해야 되겠다. 인터럽트 서비스가 왔을 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스폰시브니스는 뭐냐? 디터미니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딜레이. 인터럽트가 걸린 다음부터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인터럽트를 서비스를 다 실행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겠지 아마. 그래서 뭐예요? Determinism is concerned with how long an OS delays before acknowledge. 인터럽트를 acknowledge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딜레이가 디터미니즘이라면
리스폰시브니스는 뭐죠? OS가 액날리지 한 다음에 그 인터럽트를 최종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아무리 빨리 응답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얘가 천천히 하고 있다. 그럼 안 되겠죠? 얼마나 그 서비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핸들링을 빨리 하느냐. 그때 걸리는 시간. 리스폰시브. 알겠죠? 인터럽트 걸리고 서비스 루틴까지 시작할 때 디터미니즘. 이게 서비스 루틴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게 리스폰시브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시간을 보면 초기에 인터럽트를 핸들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요? 기존의 프로세스를 잠시 정지시키고 새로운 인터럽트 핸들링을 하려면 콘텍스트 스위칭이 필요하죠? 이거 다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레지스터를 세이브 해놓고 서비스 루틴을 시작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전에 하던 작업을 마저 할 수 있으니까. 콘텍스트 스위칭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근데 수행하는 중에 또 인터럽트가 또 걸릴 수 있어. 더 중요한 거면 그부터 처리해야 돼. 그 네스팅, 인터럽트 네스팅까지 다 고려한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 알겠죠? 이런 거를 디터미니즘이라고 하고 결국은 인터럽트가 걸린 다음에 누가 급해서 시그널을 딱 당기고 기다렸다가 서비스를 해서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게 총 딜레이죠. 그래서 디터미니즘하고 레스폰시브니스가 함께 최종 외부 이벤트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빨리 응답하느냐. 둘 다 필요한 거죠. 알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걸 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 콘텍스트 스위칭 빨리 해야 되지? 콘텍스트 스위칭도 빨리 해야 되고 모든 게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인터럽트 걸리면은 바로 프리엠션 시키고 그 전 거 끝나야 돼. 그래야만 제일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인터럽트 걸렸는데 그 전 거 뭐 인터럽트 디제이블 시켰든지 뭐 해가지고 인터럽트 서비스 안 받고 계속 가게 하면 어떻게 돼? 딜레이가 쭉 늘어나겠죠? 뭐 캐시 미스 일어나고 뭐 디스크 미스 걔는 엑셉션이니까 걔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기다리면 한참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사용자 컨트롤은 또 다른 이슈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OS, 논 리얼타임 OS에서는 유저가 뭐 스케줄링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스케줄링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유닉스에서 우리가 전에 스케줄링 배웠죠. 스케줄링 배울 때 자기의 프로세스의 히스토리 가지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마다 프라이어티에 의해서 약간 클래스로 나누고 그 안에서는 히스토리 가지고 많이 실행한 거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유저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이스. 나 중요하지 않으니까 난 천천히 돌려도 돼. 그거밖에 없어. 걔는 그 클래스 안에서 우선순위를 떨어뜨리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서브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먼저 해달라고 해서 빨리 해주는 건 아니라고. 거의 컨트롤이 없어요. 일반. 뭐 PC에서는 가능하겠지. 개인용이니까 뭐 자기가 누굴 죽이고 뭐 할 수도 있겠지. 그쵸? 그래서 기존의 일반 OS에서는 유저는 되게 스케줄링에 관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 프라이어티 그룹 클래스별로 이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따라서 나누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리얼타임 이선실에서 리얼타임 OS에서는 뭐예요? 유저가 태스크 우선순위에 대한 파인 그레인 컨트롤을 해야만. 시스템은 몰라. 뭐가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이미디어트한지. 그러면 유저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하드 리얼타임이고 얘는 소프트웨어 리얼타임이고 얘는 데드라인이 얼마고 얘는 같은 소프트웨어 리얼타임인데 얘는 우선순위가 적고 얘는 우선순위. 그래야만 사용자가 그 시스템이 알아서 걔를 차별을 둘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유저의 컨트롤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 그래서 유저가 얘가 하드 리얼타임 태스크인지 소프트웨어 리얼타임인지 구별해야 되고 같은 프라이어티 클래스 안에서도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야 돼. 그래야만 시스템이 알아서 유저한테 맞는 원하는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리얼타임 OS에서는 유저가 어떤 거 하냐 페이징을 할 것인지 스웨핑 아웃, 얘를 스웨프 아웃 시켜도 되는지 안 해든지 이런 거를 다 제어할 수 있게 해줘야만 정확한 빠른 응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는 중요하니까 얘는 항상 인메모리에서 돌려라. 좀 데이터베이스도 인메모리 DB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능이 나오려면. 얘는 스웨프 아웃 하지 말라는 얘기지. 디스크 트랜스퍼 알고리즘도 뭐 거기에 리얼타임 태스크에 따라서 이건 어떤 걸 써라. 그런 것도 조정할 수 있고 각각의 어떤 그 권리를 가지는지도 사용자가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유저에 대한 컨트롤이 더 강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일반적인 얘기죠.
자, 릴라이빌리티는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CPU 설계만 가도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 중에 CPU 설계에 꽂혀가지고 컴퓨터 학습을 해서 뭐 인텔이나 ARM 같은데 취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인텔의 IT님 설계할 때 600명 디자이너 중에 한국 사람이 3명 있었어. 교포 포함해서 3명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뭘 하냐면 CPU 설계할 때 이거를 고려해. 이런 있어. RAS라고 하는데 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인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있던 신뢰성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뭐냐 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면 PC는 고장이 좀 자주 발생해도 돼. 근데 서버는 그보다 고장이 훨씬 적어야 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많이 돌리니까. 그래서 보통 CPU가 이 반도체 칩이라고 해도 걔가 디지털 머신이라고 하죠. 폰웨이만. 그래서 걔는 1하면 0인데 걔는 가끔 트랜시언트 페일러가 발생해. 그래서 페러티를 저장해 놨는데 아드 페러티인데 읽으면 캐시에서 읽는데 분명히 홀수로 저장했는데 짝 페러티가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트랜시언트 지나가는 에러야. 다음에 또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에러들이 발생을 해. 그게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캐시, 메모리, 뭐 버스의 에러율을 확률적인 모델링 가지고 계산해서 그 확률이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 10년에 한두 번 이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만 이 서버 규격을 만족하는 거고 PC 규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PC용 CPU 칩이랑 서버용 CPU 칩은 서버용 CPU 칩이 에러율이 적어. 그걸 다 만족하게 설계. 그래서 에러를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돼? 거기 페러티도 넣고 ECC, 해밍 코드도 넣어서 싱글빗 에러는 알아서 커렉션해줘. 그 정도는 다 내가 해줘. 그래서 서버용 메모리 칩 보면은 메모리 카드에 보면은 보통 앞에 8개, 뒤에 8개, 16개 D램 칩이 붙어 있는데 서버용 칩들은 몇 개씩 더 달려있어. 그게 뭐야? ECC, 해밍 코드까지 달려있어서 거기서 에러 나오는 거 읽어서 에러 나오면 자동으로 수정해줘요. 그런 게 다 릴라이빌리티야. 그래서 보통의 논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트랜시언트, 지나가는 페일러가 발생하면 이게 뭐가 이상한 거야, 삐끗. 하거나 인커렉트한 리절트가 나온 거거든. 그 대개는 그래도 페러티나 뭐가 발생한 걸 알아서 다시 고정해줘. 되게 이제 문제가 봐서 그게 퍼머넌트해지면 시스템을 리부트하면 다시 사라지지. 근데 만약에 이런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컴퓨터 시스템, CPU나 뭐 하드웨어를 다 설계했는데 그냥 페일러가 나는데 원래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자동차가 사고, 우리 급발진이잖아. 점점 급발진이 일어난다든지 이 증권회사 트레이딩 할 때 썼으면 파이낸셜 로스가 나는 거야. 누가 1초가 아니라 몇 밀리세컨드에 뭐 그런 증권회사나 나스닥이나 그 뉴욕의 증권회사면 몇 밀리세컨드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게 릴라이빌리티가 더 중요하겠어? 덜 중요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뭐 사람 생명을 다룰 수도 있고 어떤 파이낸셜 로스를 다룰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릴라이블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돼.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페일 소프트는 뭐야?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페일 하는데 이왕이면 소프트하게 페일 하자. 그 말은 뭐야? 가능하면 많은 캐퍼빌리티랑 데이터를 프리저브 하면서 내가 시스템이 크래시가 발생했는데 크래시 발생했는데 난 몰라 이제 아무것도 날 믿지 마. 개판으로 끝나는 거하고 알아서 끝나더라도 자기가 보존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끝마쳐야 될 작업은 기존에 다 마치면서 끝날 수 있지. 근데 리얼타임 시스템들은 이런 게 훨씬 더 페일할 때도 소프트하게 페일해야 돼. 응? 데이터도 보존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도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정성이란 뭐냐? 리얼타임 시스템은 일부 덜 중요한 크리티컬 태스크들의 데드라인을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들은 최소한 데드라인을 모두 만족하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건 개런티드. 그러면 그게 스테이블한 거고 페일 하더라도 소프트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군사용 무슨 리얼타임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국내에서 그럴 거 아니야. 이 지금 만약에 뭐가 에러가 생겨서 어디에 가서 에러 나면 그때 우리 책임 못 져요. 그러면 안 되겠어 안 돼. 아이고 불안해서 못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에라나도 최소한 이거는 만족하고, 이런 뭐 부스레기 같은 거는 모르지만 이런 건 다 만족합니다. 이래야 하면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나 이거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는데 맨날 나오네. 그래서 이런 특성들, 아까 determinism, responsiveness, user control, 그다음에 reliability, fail safety 이런 걸 만족하려면 리얼타임 OS는 되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OS가 90년대 상당히 활발한 연구 취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컴퓨터 아키텍처 공부하고 있을 때, 내 그 대학 동기인 H모 교수라고 지금 그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있는데, 걔가 리얼타임 시스템을 저쪽 메릴랜드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뭐 걔가 맨날 그쪽에 제일 좋은 학회가 RTSS라는 학회가 있어요. 리얼타임 시스템 심포지엄. 그다음에 그쪽에 한참 뒤에 가면 RMS라는 스케줄링이 있거든. 레이 모노토닝 스케줄링. 이름은 거창한데 별거 아니야. 되게 간단해. 이러고 하면 뭔가 팬시한 거 하는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서로 몰라, 상대방을. 그랬었는데 이게 주기가 있어서 아키텍처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가장 많이 뭐가 변하려면 아키텍처 제일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OS가 변해요. 플랫폼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은 OS가 많이 죽었어. 내가 OS 학회를 저번에 가봤더니 별거 없네. 아직도 거기서 거기네. 그런 느낌인데, OS가 한참 안드로이드 휴대폰 OS 할 때 OS 찾는 사람 학교에서 다 구했거든. 근데 그것도 벌써 세츄레이션 돼서 OS 많이 죽었고, 지금 딥러닝은 뭐예요? 딥러닝이 단순하게 이건 AI의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랬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아키텍처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변화시키고 있어. 특정 대로. 쫙. 기존에 폰노이만으로 안 되던 게 다 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요즘 아키텍처 컨퍼런스가 요즘에 다시 핫해졌어. 근데 아키텍처 이스카가 제일 좋은 컨퍼런스인데, 이스카 컨퍼런스 가면 내가 ICML이나 닙스는 안 가봤는데 ICML보다 이스카 논문 수준이 훨씬 높아요. ICML 보면 볼륨도 많고 논문 수가 워낙 많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스카나 이런 탑 컨퍼런스 때 시그콤이라고 네트워크 쪽에 탑 컨퍼런스를 보면 1년에 몇 편 안 뽑거든.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굉장히 치열한데, 하여튼 그런 아키텍처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어서 많이 변하고, 이제 다 그게 피크를 지난 것 같아요. 딥러닝의 피크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2019년이죠. 2017년 여름, 가을. 그때 내가 7년 여름, 가을. 딥러닝 아닐 거야. 이거는 그냥 음성인식인데, 그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 그때 ICML 갔더니 겐, 여러분 들어봤죠? 하도 유명한 제너레이티브 어드베서리얼 네트워크라고. 겐을 가가지고 무슨 겐 논문만 한 10편 이상 나온 거야. 우리 여기 SK 논문, 우리 고려대학교 졸업생이 발표했거든. 이 친구가 학부만 나오고 갔으나, 석사 마치고 갔었던 학생인데 영어 잘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에서 나 뿌듯했는데, 요즘 아마 나보다 여러분들 중에 영어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발표도 잘하고 우리 학생들이 잘해요. 우리 학교. 그래서 발표를 잘했는데, 딱 보면 걔는 재밌긴 한데 요 정말 지금이니까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그런 반짝반짝 아이디어 가지고 실험한 논문들이 막 나오는데, 그 피크를 지났어. 지금은 이제 이 쫙 올라가다가 피크를 지나서 약간 플래토, 이렇게 그런 시대인 것 같고, 거의 그거랑 한 3개월 6개월 차이로 아키텍처가 딥러닝 액셀러레이터를 만들겠다고 스탠포드, MIT에서 미국의 학교들이 다 이 연구를, 아키텍처 웬만큼 하는 사람은 이걸 하려고 도전한 사람들이 이제 벌써 칩 만들고 다 하고, 그게 이제 커머셜라이즈 되려고 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아키텍처도 피크를 지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캐시나 이런 논문 쓰면 아키텍처 학회에서 별 관심 없는 거, 이거 다 딥러닝을 써야지 이게 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준이 논문 쓸 때 스트러글 했던 게 거의 아슬아슬하게 대다 안 되다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걸 하는 거 보면 쫓아가면 안 돼. 여러분이 쫓아갔을 때는 이미 배는 저기 떠나 있어. 제프리 힌튼이 딥러닝의 거장들 있잖아.
이번에 조시아 벤조인가 그 삼성 리서치에서 AI 포럼에 갔다 온 사람 없나 혹시? 누구한테도 오픈인데 몰라서 못 갔나? 한 밥도 주고 그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 우리 학생도 보내고 그랬는데 와서 발표 다 했어요. 다음엔 내가 학부한테도 공개할게요, 여러분한테도. 그럼 포럼 가면 그 사람들은 진짜 단물 쓴물 진짜 그 어려운 길을 다 거쳐가지고 몇십 년간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딥러닝 한참 가긴 갈 거지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갈 때는 정점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이 활동할 때는 또 다른 새로운 게 올라올 수도 있어. 네,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 그게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요즘에 공대 들어가면 어디가 제일 인기가 높아요? 컴퓨터. 컴퓨터는 딥러닝 때문에 요즘 최근에 그 의대 다음에 넘버 2가 됐지. 옛날에 나 다닐 때도 컴퓨터 인기 좋았어. 80년대, 90년대는 우리 카트라인이 의대랑 항상 비슷하거나 그랬어. 네. 그 인기가 쏟아졌다가 딥러닝 때문에 활발해졌고 옛날엔 전자공학과도 인기 있었잖아. 그렇죠? 내가 다닐 때 다시 전자과가 1등이었고 전산과 컴퓨터는 2등이었는데 그게 90년대 바뀌었거든. 요즘에 컴퓨터는 전기전자보다 훨씬 위에 있대.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다 컴퓨터 하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전기전자가 그 컴퓨터를 하더라도 좀 더 넓게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나쁘진 않아. 그 대신 여러분이 컴퓨터 관심 있다면 괜히 쉬운 과목 듣지 말고 컴퓨터 사이언스 가서 여러분 필요한 과목들은 다 들어야 돼. 뼈와 살이 되는 거야. 학부 때 공부 안 해도 이렇게 귀뜸으로 들었던 거를 나중에 하면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데 전혀 안 하던 거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회사 가면 뭐 일에 쫓기고 뭐 해서 되도록 깊게 학생 때만큼 깊게 못 봐. 수학 문제 내 나이 가서 수학 문제 무슨 내가 이거 풀겠어? 어렵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나중에 할 어려운데 학부 때 해놓으면 별거 어려운 게 없다.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연구할 때는 유행을 따라가면 팔로워가 될 가능성이 커. 그게 우리 지금 현재 LG전자의 궤적이야. 여기 LG전자 학생은 없죠. 우리 연구실에도 LG전자에서 학생 하나 있긴 한데 LG전자는 항상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팔로워가 되니까 한 번도 회사를 이 세계를 리드하지 못하잖아. 그 OLED가 성공한 것도 사실은 삼성에서 난 히스토리 다 들었는데 삼성에서도 OLED를 하고 있었어. 근데 삼성은 완벽한 OLED를 원해서 일단 스몰 디스플레이는 OLED로 가고 라지 디스플레이 완벽한 걸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LG랑 LCD로 가고 OLED 나중에 다시 해보자. 근데 그 틈새를 LG가 해서 LG가 요즘에 이게 AK가 다 AK가 아니다 하면서 삼성을 맨날 비꼬는 광고가 나오잖아. 그게 그때 잠깐 터져서 LG가 먼저 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격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OLED는 필름 같이 되잖아. LED는 두껍거든. 화질도 떨어지고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삼성이 아마 본격적으로 해서 삼성이 리드하지 않았을까? 아마 삼성도 OLED로 가겠지. 자기네가 이제 충분히 앞설 수 있는 기술이 준비가 되면 OLED로 갈 거야. 그래서 뭘 할 때는 팔로우가 아니라 개척을 해야 돼. 다시 돌아오면 인도와 로컬라이제이션은 개척이라니까. 지금 다른 학교 다 연구를 봐도 안 돼. 지금 우리가 훨씬 앞서 있고 우리는 개척자야. 우리 연구실이. 전 세계 경진대 1등한 게 서울대 기계공학과팀인데 오차가 3.8m인데 우리 연구실 오차는 내가 한 SK 미래가 한 80cm는 나오지 우리 학생들이 한 5, 60c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오차인데 다른 데랑 성능 차이가 한 최소 5배에서 10배. 아무것도 안 쓰고 그전에 거기는 뭘 달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오케이. 자, OS의 특성을 얘기하면 아까 같은 5개의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터럽 서비스 빨리 시작하려면 뭐야? 컨텍스트 스위칭을 빨리 해야 되죠? 스위칭 빨리 해야 돼. 스위칭 빨리 하는,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 레이서 파일이 여러 개면 돼. 그럼 세이브 할 필요 없어. 그냥 다른 데 실행하면 돼. 레이서 파일에서. 얘는 하드웨어가 카피하를 가지고 있고 백업으로 알아서 메모리에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SMT, 여러분의 그 i7이나 i9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는 2way 멀티스레딩이라고 그랬죠? 그런 프로세서들은 레지스터가 2세트씩 있어.
IBM 거는 4A 스팍, 오라클 거는 8A 멀티스레딩 하면 레지스터 파일이 8개씩 있어요. 그런 프로세서에서는 이것도 빠르겠지. 멀티스레딩. 스위칭하는 게 빠르니까. 그리고 OS의 크기가 크면 어때요? 느리죠? 무거우면. 우리 그 리얼타임, 그러니까 인도어 로컬라이제이션도 내가 마카오의 그 호텔, 카지노 큰 호텔에 갔는데 남문, 북문, 동문, 서문 너무 커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내가 학회장 가는데 한 30분 걸렸어. 어디지? 막 거기 카지노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찾는데 알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학생이 여기 인도어 로컬라이제이션 내비게이션 앱이 있다고 해서 올리는데 무거워. 1시간을 켜놔도 안 올라와. 간신히 올라오면 차지하지도 못해. 우리 연구실 바로 올라와. 바로 찾아. 자랑 같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할 수 있어. 작아야 된다. 외부 이벤트에 빨리 반응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프리엠션 시키고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 해버려야 돼. 그렇죠?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높으면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을 사용해야 되고 인터럽트 디제이블 하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못 들어오죠? 인터럽트가 들어와도 기다려야 되잖아. 이런 걸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고 쇼텀 스케줄러, 디스패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리얼타임 태스크를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옵티마이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공정성, 뭐 평균 리스폰스 타임, 뭐 스루풋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리얼타임 시스템의 특징은 뭐야? 데드라인을 다 만족하면 돼. 하드 데드라인과 소프트 데드라인, 걔네들만 만족하면 돼. 이게 중요하다 이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케줄링의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줬는데 처음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리얼타임 프로세스고 얘한테 리퀘스트가 들어왔는데 그냥 기존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하려면 어떻게 돼? 기존 프로세스가 있고 얘가 리얼타임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리얼타임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얘가 라운드 로빈 Q의 앞에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그래서 Q 앞에 도달할 때까지 이만큼을 기다리는데 얘가 뭐가 되죠? 아까 리스폰시브니스야 디터미니즘이야 뭐예요? 뭐에 영향을 주는 거죠? 뭐에 영향을 주는 거나? 기억 안 나? 디터미니즘. 그게 뭐야? 인터럽트 서비스부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딜레이. 예, 스케줄링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시작 못 하잖아. 이게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하면 되고. 자, 우선순위 기반의 논 프리엠프티브, 기존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끝나자마자 스위칭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 현재 프로세스가 완전히 마친 다음에 그 다음 프리엠션 하면 그 다음에 프리엠션이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죠. 얘가 IO를 요청하거나 뭐 타임 슬라이스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Q 앞으로 바로 갈 수는 있어도 얘 걸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Priority Driven Preemptive Scheduler on Preemption Point. 프리엠션을 하는데 아무 때나 프리엠션 하면 얘한테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프리엠션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이런 프로세스들. 그래서 그 프리엠션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때 프리엠션 시키는 거. 쟤보단 빠르죠. 얘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얘는 나 이때는 이제 양보할 수 있어. 그때 들어가는 거고. 맨 오른쪽은 뭐야?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들어오서. 이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프리엠션 포인트, 프리엠션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나중에 알아서 복구하고 바로 쫓아내고 들어가는 게 얘가 이 딜레이가 가장 짧겠죠. 그래서 리얼타임 스케줄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또 졸기 시작하는데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을. 그 중간고사 기간이 16, 17, 18 여기 맞죠? 우리가 수업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근데 요거 다음에 디스크 스케줄링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 이렇게 다룰 텐데 아니야 뒤에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게 좀 지루한 분야라 이렇게 막 좀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빨리 진행하면 되니까 16일, 18일 중에서 언제가 좋겠어요? 월요일. 손.
수요일. 월요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16일 날 전과 같이 여기서 시험을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얼타임 스케줄링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액티브한 에어리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거의 센서 네트워크랑 시기가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일렀던 것 같고 센서 네트워크 조금 더 뒤로 갔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고 이게 특히 이제 인기 있었던 이유가 우리 뒤에 가면 알지만 뭐 나사의 그 우주선, 인공위성, 그다음에 뭐 화성 탐사선 이게 다 이거랑 연관돼 있어.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이슈를 뒤에 이게 어떻게 풀었는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인기 있었는데 웬만큼은 이제 풀린 것 같고 요즘에는 이쪽이 뭐 이렇게 얼마나 활발한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많이 센서 네트워크나 IoT로 온 것 같아요. 이쪽 분야도. 그다음에 IoT가 요즘에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변화시켜서 기존의 오라클은 이제 약간 시들해지고 오라클이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약간 등한시해서 IoT DB가 좀 성장하고 있는 거고 전에 한국의 스타트업이 발표한 IoT 데이터베이스 봤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내가 인상 깊은 리서치가 두 가지. 하나는 그 우리 컴퓨터학과 교수님 신약 개발 쪽이었는데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그 IoT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앞으로 유명할 것 같아요. 그런 분야도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거보다 인도어 컬러지 훨씬 더 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게 반도체 기술이니까 이익이 더 커. 프로핏 마진. 자, 스케줄링 어프로치.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클래시파이 하는 기존의 리얼타임 스케줄링들을 스태틱하게 실행하기 전에 미리 결정할 것이냐, 실행 중에 다이나믹하게 결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얘는 리얼타임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야, 네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야 되는 스케줄을 미리 다 알려줄 것이냐, 테이블을 만들 것이냐. 이게 아니면은 스케줄을 프로듀스 하지 않으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우선순위대로. 그런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스태틱한 거냐, 다이나믹한 거냐, 스케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쪽에, 이 저자가 이쪽에 리얼타임 OS 쪽에 그 서베이, 그런 논문들, 이제 컴퓨터 매거진, 뭐 커뮤니케이션즈 매거진, 그런 매거진, ACM 컴퓨팅 서베이 이런 데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오버뷰한 논문들인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스태틱한 거 하면서 테이블이라는 거 스케줄을 만드는 그런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이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스태틱하게 미리 분석을 한 다음에 얘를 실제로 스케줄들을 디스패칭하는 스케줄들을 미리 계산해서 프로듀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란 거지. 미리 해놓는 거고 너는 언제 해야 돼, 언제 해야 돼. 그럼 딱딱 맞으니까. 그래서 리졸트는 결국 어떤 테스트가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스케줄을 프로듀스 하는 거예요. 미리 다 그 태스크들의 리퀘어먼트랑 그 특성을 분석한 다음에 저 특성을 보니까 이걸 다 만족하려면 쟤는 이때 하고 쟤는 이때 하고 얘를 다 분석해서 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테이블 드리븐 스태틱 어프로치. 근데 이런 건 언제 가능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정적으로 미리 분석하려면은 그 잡이 언제 도착하고 실행 시간은 뭐고 데드라인은 언제인지를 미리 예측 가능해야 되죠. 이걸 해야만 미리 계산할 수 있잖아. 결과적으로는 되게 주기적인 태스크에는 주기가 있으니까 그 전에 히스토리 가지고 예측 가능하니까 이것만 가능하다. 이런 걸 하려면. 그래서 이 대표적인 스케줄이 earliest deadline, 데드라인이 제일 임박한 것부터 하겠다는 스케줄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기적인 잡에 대해서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 얘는 스태틱하지만 스케줄은 프로듀스 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하지만 스케줄이 아니라 우선순위만 나눠주는 거지. 결정해 주는 거지.
프라이어티 드리븐, 그다음에 프리엠션. 누가 어떤 우선순위가 높은 거면 걔가 먼저 프리엠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분석을 하지만 스케줄은 생산하지 않고, 하지만 분석을 통해서 태스크들한테 우선순위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내 친구가 만약에 떠들던 레이트 모노토닉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딱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요. 넌 언제, 넌 언제. 얘도 주기적인 테스트만 가능해. 그래서 거의 스태틱한 거는 주기적인 테스트만 가능하지, 비주기적으로 느닷없이 데드라인 나오고 이런 건 못해. 표로 이렇게 스케줄 만드는 게 있고, 얘는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해주는 게 있고. 다이나믹은 이제 실시간으로 한다는 건데, 이건 뭐예요? 다이나믹 플래닝 베이스 어프로치는 동적으로 스케줄까지 만들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너 언제 해야 돼? 그래서 실제 실행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런타임에 결정하는 거고, 딱 분석을 해봐서 이 태스크가 그 데드라인을 만족할 수 있으면 억셉트 하는 거고, 만족하지 못하면 억셉트 하지 않는 거고, 만족하면은 걔 스케줄을 프로듀스 알려주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지. 이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다이나믹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어프로치. 알겠죠? 얘는 이거랑 비슷한 거.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로 실제로 스케줄은 프로듀스 하지 않고 우선순위 기반으로 프리엠션 시키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야, 네가 우선순위 먼저.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데드라인 만족하려고 하고,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못 만족할 것 같으면 걔는 어버트 시키는 거야. 넌 안 돼. 근데 아직도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케줄링 어프로치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그 이그젬플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